귀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 광양에서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는 한참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또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대 때부터 우리 선생님은 인연을 가졌어요.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 뵈니까 좋은데 오늘 동영상 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이게 젊었을 때부터 현재 모습까지 싹 보입니다. 잘생기셨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좀 많이 나이가 드셨네요. 저도 이제 이걸 아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야인 같으신 분. 어떻게 속세에 우리 스님들이 보면 속세에 벗어나서 산속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도 닦는 기분으로 사신 것 같아요. 항상 이 보성의 산골짜기 속에서 열심히 작업해 오시는데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인들하고 다른 점이 제가 가장 좀 독특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보통 장인들은 어떤 작품 세계에서 원형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원형을 중시하면서 그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 선생님은 원형을 갖다가 가지고 가시면서 또 다른 21세기의 낙중 문화를 또 일궈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거의 우리나라의 장인 중에서는 보유자 가운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특별하신 실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또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셨죠. 아무튼 오늘 우리 선생님 귀한 분 모셨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도 철저하게 다 오셨어요. 저는 그때 못만 왔죠. 그런데 이렇게 또 작품을 직접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작품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설명도 잘 들으시고 또 자료도 이렇게 또 가져오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낙죽장 김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략을 박종군 선생님께서 자세히 잘 해주셔서 따로 할 말은 없고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요약을 해서 그냥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축약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라남도에 내려온 것은 1978년 가을입니다. 송광사의 그 한려수도 코스로 그 모집 관광버스를 타고 태평양 관광 그 모집 관광버스를 타고 남도 구경 한번 하자 그리고 온 코스 첫 코스가 송광사이고 두 번째가 여수에서 1박하고 한려수도로 가고 한려수도로 해서 또 거기서 구경하고 1박하고 경주로 가서 경주 한 바퀴 돌고 서울 올라가는 3박 4일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 송광사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와서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좀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숙을 했습니다. 공부 좀 하겠다고, 그림 공부 좀 하겠다고 하숙을 하고 노트 한 권 끼고 내려왔는데 한 달쯤 지나서 그 하숙집 주인어른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더 놀다 가소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그 큰딸하고 그 집 큰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뭐 이혼을 한 건 아니고 그때 사정상 그 딸을 시집을 보낼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처가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안사람이 모태 장사꾼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태 얘기를 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모태 신앙이라는 소리
엄마 뱃속서부터 따라서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는 하는데 저는 우리 안 사람이 모태 장사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사를 했고 지금 66세가 됐는데 지금도 뭐 서재필기념공원 휴게소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장사 아닙니까? 그냥 평생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딸을 시집을 보내면 안 될 입장이었어요. 그 집에서. 왜냐하면 큰딸이 살림미천이라고 그냥 초등학교 나온 그 큰딸을 바로 부엌에 넣어가지고 큰 살림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78년도에 가보니까 관광버스가 한 10대가 먹고 자요. 그리고 일반 학단이 오면은 그냥 한 500명 먹고 잡니다. 정신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을 보내면 집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 딸이 나이가 그때 23살이 되도록 선 한 번을 못 봤다. 그렇게 그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딸을 시집을 보내면 집안이 운영이 안 되니까 안살림을 통째로 다 맡아갖고 10여 명의 그 직원들을 다 이리왈 저리왈 하는데 남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장인어른 머리로는 이게 웬 굴러온 떡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짝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아닙니다. 그냥 나도 좀 피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식당집 큰딸하고 결혼하면 평생 배는 안 고프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얼굴만 뜯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살아보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담담하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장인어른이 제 20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초창기에 그 한문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서예 공부를 하고 세 번째는 그림 공부를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제 행적인데 78년 이후의 행적인데 제가 서예원을 가서 공부를 하면 서예 원장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웃하고 친지하고 놀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먼저 송광사 안내해서 이렇게 구경 한번 시켜드리고 식사 한번 하면은 사위의 지인들이나 사위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오셨다고 장인어른이 거하게 차려냅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은 그 원장님이 나가실 때 지갑 들썩들썩 하고 지갑을 내밀면 우리 사위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것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등을 떠밀어서 보내는데 그것이 이 서예할 때는 서예 원장 쪽, 또 그림 그릴 적에는 또 그림 그리는 그 유명 작가들이 전부 그렇게 하기를 한 20년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매우 감사한 일인데 희한한 게 제가 경기도 광주 사람입니다. 지금 요즘으로 얼른 이해가게 말씀을 드리면 위례 신도시입니다. 현재 위례가 이제 올해 거기가 고향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상전 벽해가 됐어요. 거기가 남한산성 밑인데 남한산성 남문 밑인데 그냥 성남시예요.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로 성남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 당시에 우리 고향이 그냥 거의 100%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그냥 다 논밭 있고 그래서. 그런데 40년이 지나가지고 3년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보상이 끝나가지고 거기가 이제 우리 그 고향이 이제 아파트촌이 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고향에서 좀 똑똑하다, 고등학교 이상 나왔다, 공부 좀 했다, 뭐 좀 야물다 이런 분들은 지금 잘 돼봤자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시고
우리 형님 같이 나는 농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분들은 4층 건물에 내 집에 엘리베이터 놓고 새 놓고 3층 4층에서 살림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로지 농사밖에 모르던 사람은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평당 한 500씩만 받아도 그 농사 짓는 땅 5천 평, 1000평 갖고 있으면 큰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인데 저도 송광사에서 저는 일찍 농사 짓는 게 싫어서 우리 부모님은 농사밖에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랬는데 저는 일찍 나와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으니까 그래서 한 3년 전에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무슨 대소사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그 사촌 형들이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너 지금도 그림 그리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떻게 밥은 먹고 사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게 되냐면 우리 고향 사람들은 그림 그린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극장에 그 간판 그 페인트 그림 그리는 정도밖에 생각이 없어요. 뭐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그러는데 오늘날에 국가문화재가 됐다고 해도 어떻게 밥은 먹고 사냐 이러고 걱정을 해주는 게 그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라도는 기본적으로 작가다, 화가다, 뭐 시인이다, 뭐다 하고 어떤 예술인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기본적인 토대가 깔려 있는 게 남도예요. 그래서 예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1인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도 밥은 먹고 사냐 그랬는데 이쪽에는 그림 그린다고 좀 잘 그린다고 입상 좀 했다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쪽의 남도가 이제 유배지잖아요. 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유배 옛날에는 뭐 정치로 한 것이지 뭐 잡범으로 귀향을 온 게 아니니까 다 똑똑한 분들이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많이 해서 토대가 좋았는데 소치 선생으로 해서 남농 선생으로 해서 등등등등 대가가 기러승같이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림 하나 잘 그리면 대우받아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그림 그린다고 하든 글씨 쓴다고 하든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냥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같은 눈높이에서. 그랬는데 제가 첫 그 낙죽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아내의 처삼촌이 스님이셨어요. 무등산액 때 관음함 스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예인이에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뭐 환영할 거는 아닌데 뭐 도전도 서예로 입선하고 뭐 나름대로 뭐 장진의 뭐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땐가 한번 자네 그림 그리고 싶다는데 나하고 같은 화실에서 그림 공부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나하고 같이 한번 다녀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러면서 권하시길래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 이종득 선생님 화실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양의 박용기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금속장 김철주 선생님하고 국제 이종득 선생님하고는 이제 의형제지간이라 화실에 이렇게 자주 놀러 오셨고 또 그러고 서울에 올라가면 그냥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인사드리고 이제 그런 적이었는데 그것이 아마 한 83년도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폐도장 박용기 선생님이 화실에 놀러 와서 내가 담양에 가서 낙죽을 하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이 솜씨가 영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못 쓰겠대. 그러면서 자네가 그림의 바탕이 있으니까 기본이 돼 있으니까 자네가 한번 낙죽을 한번 배워보소. 그러고 이제 담양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담양을 가보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다니면서 이제 낙죽을 배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꼽아봤어요. 내가 문화재가 되고 싶은데 하도 집안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가 좀 명예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꼽아봤어요. 그랬더니 25년 후에 가서 될지 말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만 50세가 돼야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만 갖고 된 게 아니고 나이를 중시를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꼽아봤죠. 그러니까 25년 후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서 난 이게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요즘에는요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득 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학벌이 좋았더라면 그러면은 내가 딴 일을 했을 것 같고, 딴 일을 했어서 뭐 더 좋아졌다든지 뭐 더 성공을 했다는 그런 뭐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도 평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언어증 없는 공부예요. 제가 전부 한 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게 저 복례 그 이백순 선생님한테 저 한문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순천으로 그 상훈 김영도 선생한테 이제 서예를 배우러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그림 공부를 하다가 네 번째 이제 낙죽 그 소개를 받아갖고 낙죽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40년을 꾸준히 보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은 나는 성공했답니다. 나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뿌리를 깊이 저는 밖을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이 무언가 하고 깊이 따져보니까 답이 컴플렉스라는 걸로 나왔어요. 나의 성공의 뿌리는 컴플렉스예요. 제가 93년도에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누가 나보고 논문 쓰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임실 오수에 있는 그 담뱃대 만드는 그 문화재한테 가서 하루 저녁을 자게 됐는데, 그 아들이 추용근이라는 분인데 내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꽂이를 보니까 오동상감 연죽이라는 그 소 논문이 있더라고요. 저 국민대학교 김승희 교수님인데 지금은 저 아주 원로죠. 한 70 거의 80 가까운 분이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이제 교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김승희 교수님이 오동상감 연죽이라는 그 리포터를 한 20페이지 가량 되는 거를 2박 3일을 와서 내려오셔서 그걸 쓰셨대. 그래갖고 그게 이제 인쇄화가 되니까 이제 세 부를 걷다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뭐 재밌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압축을 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약간 건방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네. 그런 건방진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한 부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집에 와서 그 목차 그대로 썼습니다. 거기가 오동 상감 연죽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거다. 이제 그거 하고 그거 해서 그 목차 그대로 갖다 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다 낙죽이라고만 해서 그 목차대로 쓰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분야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역사적인 어떤 몇 가지는 있는데 핵심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낙화를 해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고 그 문화재 전문위원이던 그 예용회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담양에 와서 보니까 낙화는 없고 대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채도 하고 뭐 참빛 등대에다가도 하고 여기저기 그 죽제품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했노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망에 오른 분이 세 분이셨어요. 최학교라는 분하고 국양문이라는 분하고 이동년이라는 분하고 그 세 분이 조사 대상이 됐는데 한 분은 그 최학교라는 분은 서울에서 누가 조사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에다 지게 놓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고 또 한 분은 참빛 장인이셨는데 국양문 선생님인데 그분은 지금 내가 주문이 많이 들어갖고 바빠 죽겠는데 뭐 그냥 이것저것 저기냐고 막 타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그 이동년 선생한테 와서는 언제 배웠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김양원이라는 분한테 배워서 이 낙죽을 한 동기가 뭐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조금 그 선천적인 그 부스럼이 있어서 다리에 힘을 못 써가지고 앉아서 하는 일을 부모님이 이렇게 선택해 준 게 그게 낙죽이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아들이 죽세업을 문 밖에서 이렇게 공장을 차려놓고 하면서 낙죽 그 저 차판도 만들고 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 죽제품 공장을 하는데 아마 그분이 한다고 그랬으면은 아마 그분한테 문화재가 됐을 거예요. 요즘에는 경쟁을 붙여가지고 뭐 그런 걸 안 따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우선 그 명예가 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대 7로 해가지고 제자가 70% 잘하고 그 아들이 30% 잘하면 아들한테 문화재 줬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문화재 도입부터가 일본의 그 인간 국보라는 그 제도를 그 따서 온 거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부러워했던 건 뭐 14대 뭐 심수관 어쩌고 뭐 5대 8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를 물리는 거를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형님은 왜 낙죽을 안 하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손이 없어. 그리고 그냥 탁 잘라버리고 두 말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낙죽이 그때 당시에 품팔이였어요. 품팔이. 그러니까 품팔이라는 게 뭐예요? 분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만들면 종이 붙이는 집, 살 깎는 집, 뭐 장습, 뭐 나무 뭐 하는지 이렇게 해서 4-5 집이 돼 있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은 나오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동전 선생님은 낙죽만 하는 거예요. 그 부채 그 자루에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몇백 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 생계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아들이 그냥 아예 그냥 이건 헐 짓이 아니다 그러고 안 한 거죠. 그 틈에 제가 간 거예요. 또 먼저 배우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이 생계에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전념을 안 한 거죠. 안 한 건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전념을 안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대들었으니까 저는 그냥 죽기 살기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낙죽이 직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잘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83년도부터 전수장 학생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6개월을 공부하면 이제 전수장 학생이 됐으니까 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라남도 그 관광 그 공예전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출품을 하면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전라남도에서 그 전라남도 차원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산학을 엮어준 거예요. 교수님하고 장인하고 각 분야에 좀 무엇인지 한 분야에서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을 그 해당되는 목공예면 목공예로, 도자기면 도자기로, 금속공예면 금속공예로 이렇게 묶어서 준 거예요. 저는 그 교수들하고 예를 들어서 광주대학교 김종식 교수님하고 한 3년 동안 작품을 콜라보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동신대학교에 있던 그 김복록 교수님하고도 한 3년 동안, 또 저 광주 법원 앞에 그 하 선생님이 이 목공예를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또 어울려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공예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 기계를 못 쓰고 안 쓰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공예가 먼지도 나고 위험하고 까딱하면 손가락 나가고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목공예과 이제 조선대도 있고 전남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뭐 졸업 작품 하고 그러게 되면 설계도 몇 장에다가 설계도 쫙 그려갖고 그 하 선생한테 와서 옆에 앉아서 요거는 조금 날려주시고 요건 조금 좀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입으로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맨날 매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하는 거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몇 년 동안 또 어울렸어요. 같이 그렇게 작품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소재에 그 구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든 재료가 돌이든 금속이든 무엇이든 그 상관이 없이 그냥 사용하는 기구만 다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7년도에 그 제가 일하던 그 송광사 금주컨 미술관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29년의 모든 작품이 다 소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박종군 선생님이 소개를 도인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억지 도인은 아니고 제가 절 안에서 29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이렇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기르고, 그때는 애덜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꽁지 머리를 하잖아요, 옛날에도. 근데 지금은 어른입니다. 지금은 상투를 틀었습니다. 지금 어른이고. 자, 그때 당시에 요게 이제 송광사에서 지어준 금주컨 미술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세 번째 텅빈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다가 진짜로 텅 비었습니다. 그 전시 중에 화재가 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한 가지 위로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뭐냐면 남대문 화재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회천리 바다에 그 대학생 넷을 때려 죽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지금 아직도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이 없으니까 아마 종신형이겠죠. 대학생 넷을 때려 죽였으니까. 근데 그것이 성욕이라지 않습니까? 성욕을 주체 못해서 데이트하는 대학생, 남학생을 때려서 밀고 그렇게 일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일과
제1과 그냥 똑같은 일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답은 뭐냐? 노망입니다. 그게 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으시지만 기독교 쪽에서 일부 편협한 옳지 않은 종교관을 가진 분들이 우상타파라는 그런 걸로 해서 암자나 절을 가끔 방화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그 화재난 거를 통계를 보면 평균이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찰 측에서는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서 잡은 거 아니면 그냥 다 뭐라 그래요? 누전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현장에서 잡았으면 조사를 하겠지만 현장에서 현장을 못한 모든 것은 그냥 누전이라고 하고 끝을 냅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장성의 국가수에서 와서 이틀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냥 결론은 그냥 원인 불명이라고 그때 했는데 희한한 게 안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날 안사람이 몸이 좀 안 좋다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 안사람 데리고 순천 나서 그 유심천 찜질방에 가서 둘이 자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은 저 화순에서 화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숙을 하고 있었고 집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5시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텅빈 충만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건방이에요. 제가 좀 공부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집을 짓고 이 IMF 바로 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값은 절안해니까 땅값은 필요 없고 건축비만 1억 5천이 들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1억 5천이 들었는데 제가 그거는 내놨는데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 서류가 왜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공수래 공수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래.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어떤 개인 땅에 뭘 어떻게 했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사는 동안만 내 집이요. 그냥 사는 동안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재산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빌려준다든지 뭐 세를 놓는다든지 뭐 이걸 갖고 뭘 재피해서 뭘 활용을 한다든지 이게 일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작품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광사의 그 당시에 그 좀 대단한 총무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송광사도 도립공원인데 사람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문 앞에서 인간문화재가 독특하게 뭘 하나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지어지게 됐는데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한테 절에서 집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송광사 그 상가 주민들이 순천시청에 와가지고 민원을 넣고 그래갖고 못하게 해버렸어요. 왜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냐? 우리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던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왜 객지에서 온 그 사람만 특혜를 주냐? 이래갖고 이제 민원을 넣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총무 스님이 좀 보통 분은 아니었어. 그러세요. 그러더니 매표소를 뜯어가지고 이 한 300m 내려와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매표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찰법이다. 매표소 바깥에는 관광법이에요. 관광법인데 이제 일주문을 끌어다 바깥에다 지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경례라 이거 여긴 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사찰법이야. 그러니까는 뭐 시청에서 관여할 저기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집이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로 보면 첫 번째는 장인어른이 은인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총무스님이 은인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집을 진 지 9년 만에 어쨌든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됐는데 요 제목이 나오게 된 것도 이 집을 짓고 여기 집의 상량문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그 왜 저 보통 상량문에 거북구자하고 뭐 저 용용자하고 해가지고 뭐 단기 몇 년 아니면 서기 몇 년 하고 해서 상량문을 붓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저 절안에니까 이제 불기 몇 년 하고 이렇게 써놓고 집 이름을 환화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화당이란 뜻을 모르니까 강사 스님 오셨을 때 상량문에 환화당이라는 그 써져 있는데 그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도깨비집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깨비집이야 그런 뜻입니다. 또 환상 그냥 환상 같은 집이다. 그러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는 방장스님으로 계시고 그때는 저 광원암 주지스님이던 현봉스님한테 올라가서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아무리 뭐 최사님이 뭐 스님은 아닌데 옳은 소리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닌데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렇다. 어쨌든 제가 198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웅전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3일 후에 그때 당시에 구산 방장 스님한테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안사람 데리고 이제 대웅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삼배를 올리니까 차 한 잔 마시게 그러고 차를 이렇게 내주시면서 내 하나 물어볼 테니까 일러보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무엇이 착한 건가 한번 대답해 보소. 그래요. 교수님이. 근데 우리 안사람은 그냥 이렇게 비비 꼬고 이제 옆으로 돌아갔고 저는 저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게 착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떨어지게 무섭게 그러면 소 돼지도 착한 거냐고 버럭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뭐 어려워서 그냥 차 맛이 단지 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소 돼지도 착한 거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는 살아서는 어깨에다 그 소 어깨에 멍에를 미고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죽어서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주인을 위해서 돈하고 바꿔주는데 그러면 소도 착한 거요? 소도 착한 건가? 돼지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착한 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니었겠는데 사하촌에 산다고 그러고 절 아래 마을에 산다고 하고 대웅전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놈이 몇 건이나 되나 하고 한번 달아본 거예요. 무엇이 착한 거냐 한번 일러보라고 대답해봐라 그랬는데 그로부터 10년쯤 지나서 우리 느티나무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빙그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빙그레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른 게 그때 당시에 그 구산 스님이 무엇이 착한 거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착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러면은 어쨌을까? 아직 잔머리를 굴린 거죠, 제가.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또 강사 스님이 이제 또 뭐 이렇게 작품 온다 그러니까는 뭐 예사 사람 같지는 않으니까 와서 차도 마시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강사 스님들하고 오셨길래 간략하게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는 50점 됩니다. 그리고 휙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말을 섞으려고 그러질 않아. 딴 때 같으면 놀고 차 마시고 막 웃은 소리도 하고 그리고 놀던 스님이 50점은 됩니다. 그리고 휙 올라가 버려. 자리를 털어버리고 올라가 버려. 근데 50점이나 10점이나 개운하질 않잖아. 끄림직하잖아. 뭐가 걸린 것 같이. 그래서 딴 스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입구에도 못 갔습니다. 부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착한 겁니다라고 한 대답은 공부에서는 아직 입구에도 못 갔다. 한 발자국도 못 간 그냥 네 소리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화제가 나고 이제 제가 이제 아주 포기를 했어요. 아직 포기를 하고 불꽃 속에 제 일을 좀 목공 일을 봐주던 실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8시쯤 됐는데 선생님 금주콘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1초도 안 돼서 탁 떠오르는 게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1초도 안 돼서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안 사람은 그냥 막 어떻게 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왔더니 이미 다 주저앉았고 이제 잔불만 남고 소방관들 다 가버리고 이제 그냥 마지막 잔불씨만 있는데 응시를 이렇게 그 불꽃을 보다가 그냥 내가 그냥 훅 하고 그냥 불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포기를 하는 거지. 그냥 나는 이제 쭈구리가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불꽃만 이렇게 응시를 하는데 큰 뭐 시원한 느낌이 나고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의식이 이렇게 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기까지 이렇게 길르던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그 송광사 계곡에 지금 승혁이 그 아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데리고 와서 아버지 화장하는 줄 알아라. 그리고 신문지에 쌓고 왔던 그 자른 머리를 둘이 이렇게 꼬실러 버렸어요. 이 머리를 아버지 오늘 화장한 줄 알아. 아버지 죽은 줄 알아. 그러고 태워보니까 승혁이 내성이 눈물이 초르르 나오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그래서 승혁이 보고 아들이 내 미래니까 어차피 의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혁아 조지스님한테 찾아가서 집 다시 지어달라고 부탁드릴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혁이가 아버지 저 매표소 담 너머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만정이 떨어지고 그 화재 현장을 지도 이제 나도 소식 듣고 저도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학교 안 가고 그냥 바로 와서 그 현장을 그대로 보고 나니까 그냥 만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무등산에다가 이제 지도를 하나 펴놓고 무등산에다 콤파스를 딱 꽂고 한 바퀴 휙 이제 동그라미를 쳤어요. 1시간 안에 내가 가서 살 수 있을 때가 어딜까 하고 이제 돌아다녔죠. 영암, 곡성, 뭐 저쪽에 저 해남, 보성, 뭐 강진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담양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눈에 쓱 들어오는 데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재필 기념공원에 거기를 집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7, 8년째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수관을 지을 때까지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다 타버렸으니까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일만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게 이제 다시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다시 들어서 작년에 그 보성군에서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한 3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추진을 하다가 이제 군수님한테 어떻게 사인이 안 나온 것 같아. 좀 다시 그 집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다른 계획이 있었던 자리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보라고 다시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자 말이 시된다고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말이 시된다. 텅 빈 충만. 텅 비었어요. 실제로 화재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뭔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패티김이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그리고 기록균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배호 씨는 마지막 입새라는 노래를 부르고 죽었어요. 김기찬이는 텅 빈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지연시하다가 진짜로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낀 거고요. 그 다음에 왜요? 화재 나면 그 다음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로 요 전시를 서재필 기념공원에서 했는데 텅 빈 충만에서 빛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첫 전시를 했는데 여기는 사진전입니다. 작품 없잖아요, 하나도. 근데 그 화재 나기 전에 화재는 12월 달에 났고 3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대전에 있는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와가지고 딱 그 우리 미술관 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그고 이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진으로 한 300카트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고 그 다음 촬영 감독이 와가지고 한 20일 동안 제가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가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만 빼고 제가 앉아서 작업을 하면 필름이 촥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분짜리 필름을 한 55개인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2개로 압축을 하고 그걸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을 시키고 그걸 다시 50분짜리 테이프를 만들어서 CD를 만들어서 아마 전국에 요소 도서관이나 어디나 하여튼 필요한 데를 다 그 문화재청에서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과장으로 있는 김인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시던 그 팔폭평풍 그것도 탔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그건 어떤 거는 뭐 타고 어떤 건 안 타고 골라서 탑니까? 타면 다 타지. 그랬더니 그 작품이 보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워낙 귀한 거고 상태도 좋고 그래서 그 보물로 지정하려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러고 나서 지원시한 게 남부대학교 초청전으로
빛과 하나 되어라는 제목으로 남부대학교 초청전을 했습니다. 대학교 안에 그 첨단 광주 첨단지구안에요. 거기서 이 전시를 했는데 2009년에 제가 이제 프랑스 보르도의 그 포도주로 유명한 그 보르도에 가서 이제 전시를 마치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갈 어떤 잽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 광주시에서 이제 유명한 축제가 이제 김치 축제가 하나 유명한데 광주시에서 김치 축제를 하는데 무언가 이걸 좀 세계적으로 좀 끌어올리려면 뭔가 좀 얘기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것이 이 포도주가 숙성을 시키는 거고 김치도 숙성을 시키고 뭐 유산균하고 하니까 이거를 프랑스 보르도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갖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얘기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하고 그 5천만 원에 그 당시에 2009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가를 선발을 해갖고 이제 보르도로 이렇게 파견해서 거기 가서 전시를 하고 이제 이런 섭외를 하고 그 자매 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타진을 해보고 그런 걸 하느냐고 이제 시청 과장 문화관광학과 과장하고 우리하고 가게 됐는데 저는 광주시 사람도 아닌데 광주시에 국가문화재가 한 명도 없네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국가문화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광주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만 12명이 있는 거예요. 각 분야에. 근데 이제 이사장하고 그 조합의 이사장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제 5.7 관계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저 외유 한번 하시죠. 뭐 케란티는 없어도 이렇게 경비는 시에서 일체 부담을 하니까 한번 한 열흘 한번 좀 다녀오시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가서 전시하고 견문을 좀 넓혔는데 그때 같이 갔던 그 오석진 교수님이 남부대학교 그 대학원장 사모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인연이고 줄이잖아요. 그래갖고 남부대학교 그 우암 갤러리에서 이제 요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박물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광주의 북구청 맞은편에 4층 건물을 해서 그 미용박물관이 있어요. 호남대학교의 이순 교수가 그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제 이렇게 기재부에 돈을 좀 이렇게 갖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건을 내걸은 게 뭐냐면 우리는 머리 하는 곳이니까 머리에 해당된 것만 갖고 전시를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 빗는 핏하고 머리에 꽂는 비녀하고 그거 두 가지만 갖고 특별전을 한 거예요. 7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빛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타이틀이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그게 이제 여기 그 이 4층 건물 빌딩에 크게 이제 로고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저 미용박물관이니까. 거울아 거울아 그래. 그걸 작품으로 했어요. 이게 비녀 모양입니다. 대나무 지팡이 같은 게 이게 비녀 모양이고, 근데 거기다 제가 이제 구상을 한 게 댕기였어요. 결혼할 때 이렇게 옛날에 댕기 했잖아요. 비녀 꽂고 댕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거울아 거울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순 관장인데 거울아 거울아 기찬이와 이순이가 누가 더 이쁘니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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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이와 기찬이 누가 더 이쁘니 이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그 2층에서 아래층까지 쫙 늘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시 끝나고 다른 거는 관심 없고 그거 하나만 남겨주세요 하더라고요. 박물관에. 이순이와 기찬이 누가 더 이쁘니 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게 이제 보성군 군립 문화예술회관이에요. 이게 이제 2015년인데
그때 이제 이용부 군수님이 계실 때인데 150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서 개관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자청을 했어요. 자청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 제가 지원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군수실에. 그랬더니 이 책 하나만 만들어 주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을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요 타이틀 작품으로 했는데 요게 뭐냐면 이용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리 봐도 이용부 저리 봐도 이용부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이렇게 찾드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5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너무 고맙잖아요. 지금 안 줘도 되는 걸 받았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답례를 해야 되겠는데 며칠 고민을 하다가 이거야 한 것이 이제 이 작품이 나온 건데, 그 다음서부터는 줄줄이 그 이름이 나와가지고 지금 5년 지났죠. 지금 현재 57번째까지가 나왔습니다. 요 작품이 그 받는 분의 이름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 2, 3, 4 해가지고 50번째가 하동군수님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건 타이틀이 뭐였냐면 기찬 삼시전 해가지고 글씨, 솜씨, 맘씨 이렇게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걸 묶어가지고 지원시한 건데, 글씨는 이제 지금 이게 글씨고요. 솜씨는 뭐 이제 여기 이제 이따 보시면 만든 게 솜씨고, 맘씨는 제가 이제 등단해가지고 제 작품 하는 걸 시로 이렇게 옮겨서 쓴 것, 그걸 이제 맘씨로 표현을 해가지고 대략 30점, 30점, 40점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2015부터 15, 16, 17, 18, 19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책 표지하고 굵은 틀 형식은 똑같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면 이렇게 전시를 하면 뭐 3년 묵은 거, 5년 묵은 거 이렇게 전시해도 돼요. 그러는데 책을 만드는 거는 똑같은 게 한 페이지도 없는 거죠. 전시는 뭐 오래 전시했는데 못 본 분도 계시니까 뭐 갖다 전시해서 분위기 있게 꾸미면 되는데, 책 만드는 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는 제가 누구한테 뭐 사례받고 글씨 써줘 본 적은 없으니까 혹시 제 전화번호 여기다 하나 남겨둘 테니까 혹시 글씨가 필요한 분은 얘기하시면 제가 그냥 대가 없이 기분 좋게 써드립니다. 난 누가 뭐 부탁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게 올해 겁니다. 찻잔의 스민 달빛, 보성문학회 그 시집 표지 제목인데, 요 찻잔은 저 뒤에 촬영하고 계신 그 애광 김현호 선생님이 아마 찻잔에 반사된 달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뭐 사진 솜씨가 훌륭하시니까 해마다 이 표지는 김현호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시고 표지 글씨는 제가 맡아갖고 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요건 그 제재 그 전해죠. 그윽한 찻잔의 향기. 그리고 요 책은 물결 치는 차의 바다인데, 물결 치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초서 맛이 나게 붓을 확 좀 후들렀더니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거예요. 뭐 글씨를 좀 알아보게 쓰지 말아요. 뭔 글자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쓴 거는 충격을 받아갖고 녹차바락이라고 썼어요.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글씨가 개성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조금 이렇게 좀 흥겨움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그 전시회마다 이렇게 썼잖아요. 새 옷 입고 부르는 노래, 새 옷 입고 부르는 노래. 예. 여기 부제를 그렇게 다 놨어요. 빛과 하나 되어 있고 새 옷 입고 부르는 노래 3 해가지고 올해 지금 책을 편집하고 있는데 그게 10집입니다. 작년에 한 게 9집이고요. 예. 똑같이 이렇게 지금 책을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다 막 억지로 작품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컴퓨터에다가 쭉 집어넣어 놨다가 그냥 이렇게 엮으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머리 썩어가면서 하진 않아요. 그 대신 선생님이 나 뭐 명함을 하나 파고 싶은데 컴퓨터에서 글씨 뽑아내는 건 뻔하고 좀 개성 있는 글씨로 내 명함 하나 만들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글씨 썼어요. 여기는 춤추는 분인데 백현국악실 백현이. 그래서 이분이 춤추는 분이라 좀 흥겹게, 글씨에도 좀 흥겹게, 요거 보면 그냥 그 음표같이 그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뭐예요, 컨디션도 제 평생에 지금 현재가 가장 건강한 겁니다라고 얘기한 지가 한 5년 내지 6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평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지만 6시에 일어나고 잘 때 밤 12시에 잡니다. 근데 피곤하지를 않습니다. 매일 집에 텃밭도 좀 있고요. 운동도 좀 하고 작업도 하고 유튜브 강의도 좀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피곤하지를 않아요. 좀 피곤하면 뭐 낮잠 30분에서 1시간 자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그것도 낮잠 자는 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될까.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인데 지금 제가 딱 한 가지 제 건강에서 딱 조금 꺼림직한 것은 좀 위예요. 위. 그 이유가 너무 빨리 먹어요, 밥을. 근데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살잖아요. 저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있을 사이가 없는데 밥 먹을 때만 딱 부부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공부가 덜 돼서 아유 이거 나 좋으라고 한 소리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예요, 김치국물 하나만 떨어져 바로 삿대질해 가면서 이게 나이가 지금 이래가지고 하네. 뭐 빨리 먹는 거, 뭐 국물 하나 떨어뜨린 거, 별 오만 걸 갖고 그냥 야무지게 그냥 큰아들 후들르듯이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얼른 먹고 나오고. 근데 얼른 먹으면 소화 안 돼요. 그러니까 껌 씹어요. 껌 씹어. 한 3분에 밥 먹고 태어나와서 껌 씹고 있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하여튼 제가 별소리를 다 하는데 가끔 심심하시지 않으라고 내가 좀 망가져야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동네 위에 김수자 교수님이라고 오셔서 지금 귀촌이지. 귀촌 오셔서 펜션하고 그렇게 잘 하고 계신데, 그 김수자 교수님이 누구냐면 발박사 1호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수원여대 그 정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 발에 관련된 클리닉, 뭐 하여튼 뭐 힐링 뭐 이런 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로 하고 하다가 이제 정년하시고 여기 와서 살고 계신데, 그분이 저를 제일 말상대로 여겨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마다 그 한마디 꽂히는 데가 있거든요. 말 중에 뭐 다 저 사람 말이 좋은 게 아니고
유난히 저 사람만이 나한테 다 꽂힐 때가 있어.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꽂힐 때가 있는데 뭐가 꽂혔냐면 제가 접시론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남을 누르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큰 접시가 돼가지고 내가 가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받쳐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요하고 권위 세우고 학벌 뭐 따지고 잘난 체 하면 저 위에 있는 간장종지고 하심하고 항상 상대방 우선하고 받들어지고 상대방 저 기분 좋게 이렇게 그 사람 만나면 그냥 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괜히 짜증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낙죽을 40년을 대략 했는데 39년은 별 볼 일 없다가 올해 제일 바쁘네요. 올해 저 3월에 그 하동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동에서 2022년에 세계차 박람회를 개최가 8월달에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확정이 나기 전에는 확정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갖고 좀 하셨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재원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선물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요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선물용으로 차통. 왜냐하면 보성하고 하동하고는 양대 산맥이에요. 녹차가. 그러니까 하동은 가보니까 나지막한 산인데도 그냥 바우돌 투성이고 그냥 암산이에요. 여기 저 보성은 산이 아무리 경사가 급해도 돌이 없어요. 그냥 토산이야. 그러니까는 차나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과수원처럼 그냥 고르게 그냥 쫙 그림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 하동은 밋밋한 산도 바우덩어리라 어떻게 그렇게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생차 같이 해갖고 일일이 훑는 수밖에. 그래서 그쪽은 야생차 쪽이고 저 보성은 이렇게 재배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 것인데 작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많이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이나 공예가들이나 이렇게 같이 10년, 20년 작품 출품을 하면서 많이 보댓게 보니까 이런 디자인도 나오고 소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작품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담양의 두 분 선생님은 구경문 선생님하고 이동년 선생님은 그냥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에 한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내 작품이다 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분업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화라고 하고 작가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녹차 뜨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고요할 선자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늬를 변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요거는 반야심경 그때 그 현장에서 한 건데 이거 작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필름이 돌아갔다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 작품인데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를 이렇게 촬영을 자료로 남기느냐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만 제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서울의 그 문화재 전수회관에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화마를 미연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필통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렇게 이제 파고 집어넣은 겁니다. 반야심경 270자를 위에는 제목이고 아래는 내용이고 관자재보살부터 모지사바까지 240자를 270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낙죽이다 하는 초창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색깔이 없는 모사한 겁니다. 그래서 미나집 같은 데서 그림을 보고 이제 모사를 한 건데, 요런 형태는 우리 옛 것인데 요 그림 그린 형태는 미나를 그대로 그냥 모사를 해서 했는데, 요것이 제 초창기 작품입니다. 이게 아마 86년도 정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93년도라고 여기 93년도에 만들었다. 양각동이라고 한 거는 제가 저 담양에 그 양강리 거기 동네에서 서울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거기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광사 있으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을 못해요. 그래서 뚝 떨어져서 거기서 작업을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만든 겁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요거는 대나무를 좀 뒤집어서 쪼개갖고 뒤집은 모양입니다. 하나는 제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저 백수백복 그걸 소재로 했는데, 그리고 요쪽은 저 고비라고 그래가지고 편지꽂이입니다. 옛날에 사랑방에 두루마리 있죠. 옛날에 그 두루마리를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는 그 옛날 편지꽂이고요. 요거는 벽에 이렇게 걸 수 있는 필통. 그러면 대나무 저런 조형까지 선생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저 빗에다가도 파고 집어넣어 봤는데, 요 빗은 제가 그 국가문화재 되기 전에 그 원래빗으로 기능 전승자 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능 전승자가 되려면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최고다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때는 또 뭐 한번 해보지 뭐 하고 해서 1999년도에 제가 기능 전승자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 빗 이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빗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요거는 콜라보를 한 거예요. 요 빗 참빗 바탕은 국양문 선생님이 그 할아버지가 해주시고, 제가 한 거는 요거만 했어요. 낙죽해서 붙인 것만. 그렇고 요건 콜라보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작품은 이대 박물관에 있는 그 소장품, 유일하게 그 전반죽법으로 된, 저건 낙죽은 아닙니다. 전반죽법으로 돼 있는 거를, 이대에 있는 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법정 스님이 그 위에 그 불이람에 계실 때라 제가 찾아가서 저 책을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재현하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은 우리 사천에 열심히 작품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법정 스님 편지를 들고 이대를 갔습니다. 그 학예실을 가니까 그때 당시에 그 나선화 선생님이 학예사로 계셨는데 후일에 문화재청장이 됐죠. 근데 그 법정 스님의 팬이었나 봐요. 그 나선화 선생님이. 그래갖고 편지를 법정 스님 친필로 착 써서 좀 도와주라고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그 작품을 끄집어내 가지고 햇빛만 보지 않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실측하고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예 그냥 도면을 맹기러 갖고 왔는데, 그 어떤 그 윗분인가 봐요. 이렇게 보더니 아주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뭐 그냥 불편한 표정을 짓고 저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여튼 더 높은 분이죠. 관장이든지 뭐든. 그러니까 유물을 꺼내가지고 그냥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작품에는 저쪽에 서랍이 없어요. 그거는 전반죽법이라는 걸로 했는데, 전반죽법은 뭐냐면 그
물감을 대나무에다가 그려가지고 불에다가 쪼이면 발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산이에요, 산. 뭐 유산, 황산, 뭐 산. 근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시대에 그 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안 건데 그 오줌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산이잖아요. 그걸 해서 하는데 그게 비법이 돼가지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고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줘. 저는 그냥 뭐 전공이 낙죽이니까 낙죽으로 제가 없는 서랍을 넣고 좀 더 키우고 해가지고 그때 경복궁에 출품을 했던 작품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작품은 모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미모자 뜻정자인데 그게 불기이오년이라고 거기 되어 있네요. 저게 우리 어머니의 머리카락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한 10년 모은 걸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60cm 정도가 됩니다. 실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뒤로 다시 넘기죠. 조금 봐주세요. 터치 스크린이어가지고 네, 여러 번 놀래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할머니 머리가 어떻게 60cm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3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1단, 2단, 3단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머리를 기른 이유가 저도 머리가 허해지니까 제 머리카락으로 작품을 하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머리를 길렀거든요. 꽁지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에 머리 감고 빗으면서 하얀 머리만 모으고 검정 머리는 버리고 그러면서 거의 다 완성이 될 시점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포기를 하고 잘라버린 겁니다. 머리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게 평양 갔다 온 작품입니다. 예, 이게 평화의 칼이라는 제목인데 원래 요게 이제 지팡이고 이제 이렇게 칼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제가 또 시를 한 편 썼잖아요. 10여 년 전 내 생김과 사주를 보고 기뻐한이 있었다. 내가 기뻐했어. 오늘에야 축하해 줄 자리가 있어 화장시켜 내보인다. 그 화장이라는 뜻은 이게 화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나무에 낙죽한 거를 화장했다라고 보기 좋게 맹긴 거니까 화장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3월 달에 조계산 아래 누가 만들었고 이거 썼다 이렇게 했는데 평화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칼은 안 넣습니다. 칼 집만 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어쨌든 그 2007년도에 다 이렇게 다 소실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그 해마다 전승공회전에서 이렇게 한 작품씩 출품을 하니까 그때 출품했던 한 작품입니다. 요것은 이제 부채에 그린 민화인데 그 선면 그 부채 그런 형태로서 민화적인 걸로 하고 요 99년에 그 기찬솜 씨 한 건 요건 이제 비녀입니다. 머리에 꽂는 비녀인데 요거는 그 미용박물관에 그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뭐 머리에 꽂는 거니까 머리 빗는 거하고 두 가지 그렇게 해서 했고요. 저 첫 번째가 이제 이동년 선생님이고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자 이웃 마을에 계시던 똑같이 그렇게 하시던 분이 이대낙죽장 국양문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어른은 그 이게 있어요.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못 듣는데 아까 다리 때문에 이 낙죽을 하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그때의 어른이에요. 왜? 1930년대에 징용으로 전부 전쟁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힘을 못 쓰니까 거기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외된 걸로 해서 그 징용에 끌려가지도 않고 국가문화재까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어른이 발표가 딱 되고 나서 3,000원을 받으셨습니다. 월. 그 3,000원이 지금의 171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종신으로 받고 있는 게 월 171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3,000원을 받으셨는데 환율로 계산해 보면 그때 3,000원이나 지금 171만 원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담양의 논 같은 거 3,000원 주면 한 두세 평 샀을 수도 있어요. 3,000원 주면 그 당시에 1970년에 1970년에 40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까? 1970년에 3,000원이면 땅 한 두세 평 샀어요. 거기 논밭. 근데 지금 거기 한 평에 한 2, 300 갑니다. 171만 원 갖고 한 평을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3,000원이나 지금 170만 원 비슷하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아까 이 얘기 중에 조금 저기 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대 낙축장이 됐고요. 그리고 제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이 어른한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이 어른을 이제 이대 낙축장으로 하고 제가 이제 그 밑에 조교로 들어가서 이제 옛날 어른이니까 낙축을 해도 그냥 뭐 옛날 스타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뭐라 그럴까요? 순수한 장인입니다. 때묻지 않은 장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니까. 근데 저는 뭐 좀 배웠다고 뭐 이것도 해보고 뭐 돌도 깎아보고 쇠도 깎아보고 이랬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문양을 그려도 옛날에 내려오던 거에서 약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뭐 공부 좀 했다고 벨 5만 문양집 다 찾아가 보면서 뭐 절의 단청 문양이고 또 무슨 뭐 문양 백과까지 봐가면서 별걸 다 했는데 이 어른은 그런 게 그 문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우리 토속적인 것만 하신 어른이죠. 이 작품은 제가 작년에 했던 작품인데 지금 현재는 보성 군청 입구에 유리관 안에 들어서 거기 전시합니다. 이번에 그 김철우 군수님이 되셔가지고 이 책을 한 권 갖고 이 책 하나 들고 제가 인사를 갔더니 이렇게 책을 남겨보더니 이 작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 몇 사람이나 봅니까? 우리 여기 군청 전시실에다 전시해 주시면 많이 볼 건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뭐 아니다고 하고 반대할 수가 없어갖고 그러면 군수님 임기 동안 4년만 제가 무상 임대하겠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열장 한 7, 80만 원 들여서 진열장 짜가지고 지금 이게 한 1m 50 정도 되니까요. 실제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현재 전시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학소떼잖아요. 그 오죽으로 해가지고 1,000마리를 깎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요 밑에 하고 여기 요렇게는 제가 했고 요 소떼 얹은 거는 김해에 김해에 계시는 그분이 한 3개월 고생하셔가지고 합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이 사실은 제 대표작이에요. 뭐냐면 요 대나무가 인위적으로 휜 게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저 대뿌리를 저런 거를 찾아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나무를 휘면은 불에다가 이렇게 쪼여야 돼요. 그러면 불에 쪼이면 이렇게 검게 끄실리잖아요. 그럼 낙죽하고는 전혀 달라지죠. 그러면 전혀 손을 안 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나무만 푹 삶아가지고 찐만 빼고서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깨끗하니까 낙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끓이면 휘면은 터집니다. 또 이렇게 짝짝짝짝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전혀 손으로 안 대고 그대로 그냥 건조해가지고 쓰기만 한 거라 그 기물에 맞춰서 그 조형이 각도, 조형, 굵기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게 이거 하나 뽑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와나 하나 됐네라는 글을 썼어요. 차와나 하나 됐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길게 한 것 중에 차와나 하나 됐네. 차는 물방울 맛있나는 바다, 바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마저 없어진 바다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원래 이게 긴 시였는데 해화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금 60이면은 한 45년이 시인으로 소리 듣던 아주 야무진 사람인데 저보고 이제 나이가 제가 많으니까 형님이라고 불러요. 내 시를 쭉 보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형님 뭔 글을 그렇게 너저분하게 쓰십니까? 그냥 맨 끝에 한 줄. 요거는 선시입니다. 선시. 이건 깨닫고 난 오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한 거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시를 배운 바가 없잖아요. 시를 배워서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제가 150편 정도 시를 길거나 짧거나 했는데 제가 5분 넘어서 글 쓴 게 없어요. 그냥 다 쭉 그냥 거의 다 새벽에 썼는데 이불 속에서 그냥 다 제목만 떠오르면 정리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쓴 것이라 그것도 그냥 쭉 이렇게 썼는데 지금 요 자체만 놓고 띄워놓고 보면 이게 깨달은 사람의 노래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노래. 근데 앞에 뭐 너주르게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고 요거만 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게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애송하는 시 있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거 아주 그냥 엄청난 시인 줄 알고 그냥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거 외웠어요.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개나리나무 밑에서 연애 편지 쓴 글씨요. 그게 그 스님이 쓴 글씨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열광을 하는 거야. 왜? 그거하고 법정 스님이 한 무소유하고 별 틀리지 않아요. 법정 스님 무소유도 법정 스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못할 소리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 무소유를 뭐라고 그분이 설명을 하셨냐면 무소유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소유라고. 그러니까 막 열광을 했어. 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누구나 불자라면은 꼭 필요한 것만 갖는 것이 무소유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29년 동안 송광사 아래서 사촌에 살고 절 안에서 29년 같이 어울려 살았어도 법정 스님을 누가 인정한 스님이 없어요. 그냥 저분은 훌륭한 수필가. 저분 때문에 우리 조계종이 엄청 빛이 나. 왜? 너무도 친근하게 포교를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열광해갖고 그 사람 책만 내면은 그냥 5만 부는 기본으로 팔리니까 그냥 아주 센터사에도 아주 1급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소유가 꼭 필요한 것만 갖는 것이 무소유일까요? 스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네. 처자식 목에 살려야 되는 사람하고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분은 저 처자식 진작 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스님으로 사시는 분하고 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세인들하고 네. 조금 각도가 틀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무소유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만 갖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좋죠.
근데 그걸 스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스님이. 예. 예. 저도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소유란 욕심을 갖지 않는 것. 이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이 무아잖아요. 무아, 내가 없는 것이에요. 차는 물방울, 맛이 나는 바다. 바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마저 없어진 바다. 이게 무아잖아요. 근데 청사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뭐 어쩌고 살라 하네? 그게 연애 편지지. 그게 무아하고는 전혀 불교 사상하고 상관이 없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그냥 그 소리가 너무 그냥 좋아서 열광을 한 게 저예요. 어렸을 때 제 모습이에요. 자,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작품을 꾸몄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술을 한 상자 보내셨어. 그래서 받침을 제가 만들어서 얹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은 게 술상자 5상자하고 작년 7월 달에 청와대 갔을 때 저 벽시계 하나 받은 거하고 상자는 하여튼 6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준 건 아니고 저 뒤에 박 선생님도 똑같이 받았어요. 올해는 댄립술이 왔습니다. 요건 그 다른 해에 좀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뭐 어디 문배주, 어느 때는 또 어느 술 이렇게 청와대에서 납품 받아갖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저 이렇게 작품 배경으로 썼는데 제가 새 옷 입고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음표예요. 전부 음표를 그렇게 이제 요건 저 타이틀 작품으로 제 사상이 들어간 건데 제가 저 새 옷이라는 거는요 불교의 옷을 벗었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냥 송광사에서 졸업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코올리게 때는 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 다녔어요. 우리 그래갖고 송광사에서 찬송가 부르고 하다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기억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송가를 막 부르고 막 저기 하는데 동네 사람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자라내서. 얼마나 황망한지. 그 사람은 안 놀란 것 같은데 내가 놀래버린 거예요. 요거는 요쪽에 그 왼쪽에 있는 작품은 연년익수라고 했는데 요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도 친 것 같은 무늬가 있죠? 조각이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뭘로 되겠습니까? 조각이. 예, 나이테인데 요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쌀이 조각을 한 겁니다. 쌀. 그러니까 옛날 방앗간은 막 이렇게 쌀이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쌀이 그 소나무 판을 때린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나이테 강한 것만 남고 그 연한 그 부분은 폐인 겁니다. 그 판재를 몇 개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알뜰하게 썼는데 여기 연년익수라 그랬고 그 김수자 교수님 그 바깥으로는 이제 송고 선생인데 지금 저 서울에서 그 코스모스 악기 전무를 하고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셔요. 그분 칠순잔치 때 제가 선물한 거예요. 뒤에는 그 이름 새기고 뭐 하는데 앞엔 연년익수라고 선물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미용박물관 전시할 때 한 건데 108개의 빗입니다. 머리 빗는 빗. 빗인데 빗을 만들기 이전에
톱질만 해놓은 상태. 그걸 곤두세워서 108개를 이렇게 108개를 했는데 그 문화재 사진 전문으로 찍는 서원강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주로 문화재 사진만 찍는 분인데 저 한 번은 사진을 찍으러 천리길을 출장을 내려오셔가지고 저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내가 알아서 연출을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낙죽을 하고 앉았는데 이 액자를 번쩍 들어다가 내 뒤에다 탁 놓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나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저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인위적으로 한 것은 없다예요. 다 자연 그대로 한 건데 여기는 저 먹감나무를, 여기는 가죽나무를 그렇게 해서 저는 저 그때 작품을 주로 그냥 동백기름으로 이렇게 바르는 걸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냥 자연색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희가 아들 김승혁이고요. 얘가 이제 입으로 전수를 받습니다. 솜씨로 전수를 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자, 요 아이는 지금 두 번째 제자입니다. 지금 순천대학교 여기 논문도 졸업 논문도 낙죽으로 썼고요. 꿈이 학예사예요. 그래갖고 거지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순천대학교 박물관의 연구원으로 있는데 12월 달에 또 저 대학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이 아이 줄로. 다 줄이잖아요. 어떤 줄이 있어야지 뭐 내가 실력 있다고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돼야지 하잖아요. 불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연구원으로 있으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추천해가지고 저 12월 달인가 그때는 순천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여기가 셋째, 넷째 이런데 이 아이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불편해요. 그리고 탁 잘라버리는 거야. 뭐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려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불편해요. 탁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한 1년 동안 일 외에 공부하는 거 외에는 말 안 하다가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신천지라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니까 저 낙죽 안 해요. 그러면 아주 칼 같은 애예요. 아주. 여기가 이제 넷째인데 넷째 전수장 학생인데 지금 뭐 해썹인가 뭐 하는 그 뭐 농산물 연구하는 뭐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광주에서 일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이제 다섯째 막내 제자인데 지금 광주 예술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올해 10월 이번 달 10월 1일자로 국비전수장 학생으로 됐는데 이 아이는 가야금 병창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오프닝 행사하면 한복 입고 앉혀놓고 가야금 병창 한 번씩 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놀랬을까? 요 바로 며칠 전 사진인데 서울에서 시인이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부인데 올해 이제 하동에서 11월 달에 아트홀에서 전시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대표작을 했는데 이영차 그래가지고 2020마리를 얹었어요. 2020마리를 얹었는데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3월 달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2020마리가 그때는 보성군 재정명 1000년이라 1000마리를 했는데 올해는 2020이니까 2020마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김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 김준길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만드는데 제가 한 5개월은 해야 됩니다. 2020마리 깎아 옮기려면 학을 그러고 비용은 한 1,000만 원, 그냥 인건비만 한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제의를 하는 거예요. 뭐 저 공예를 한 분들이 뭐 얼마나 돈이 있어서 작품한테 1,000만 원씩 한 작품에 씁니까? 그래서 저도 처자식이 있고 저도 직업이고 이걸로 해서 돈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300만 원만 현금으로 주시고 700만 원은 선생님 작품으로 하나 해주세요. 저도 전시장이 있으니까 선생님 작품 하나 이렇게 우리 전시장에 걸겠습니다 해갖고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지난달에 이게 작품이 제 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김해로 보내고 이거 2020마리를 깎아 얹는 걸로 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저한테 온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요쪽에 있는 건데 지금 작품을 지금 20여 점을 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근데 거기서 돌차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네 이제 고유 브랜드이기 때문에 돌차라는 게 바뀔 수는 없고 돌차라는 그것만 갖고 조금씩 느낌이 다르게 디자인을 매번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 작품을 그렇게 왜냐하면 이 고민이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2개 만들면 그건 상품이지 작품이 아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데 요게 올해 온 거 좀 자랑하려고 여기 저 우리 박 선생님한테도 똑같은 게 갔을 겁니다. 예. 낙죽 반야신경 필통 이랬습니다. 낙죽 반야신경 필통. 그리고 저 유튜브에 저 낙죽장이라고 치면 한 2, 30개 이렇게 영상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2007년 이전에까지 일기장을 6권을 썼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단 한 장도 일기를 써본 게 없고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다가 계심원공의 사랑방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12년째 거기다 이제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글씨, 솜씨, 맘씨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그렇게 해서 넣고 글씨도 그렇게 하고 해서 거기서 그냥 뽑아서 그냥 엮기만 하면 책이 돼요. 그래서 저는 별 고민 없이 하고 이번에 저 시집을 하나 따로 이렇게 묶으려고 그리고 또 시집은 팔리는 책이 아니라 자비로 한 4, 500만 원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교수님들이 와서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 네. 일생 동안에 고뇌하고 노력하신 분들의 체험을 말씀하신 선생님 같은 분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닿습니다. 예. 제일 제가 감명받은 것은 건방짐이란 말하고 건방짐, 텅빈 충만이란 말을 제가 감명 깊게 담았습니다. 예. 저도 예. 만에 하나는 못 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시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제 핵심은 그거예요. 저 낙죽장 김기찬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뿌리, 원천은 컴플렉스였다. 컴플렉스가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내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뭘 하나 뭐 내가 뭐 이런 사람이 하고 내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이게 직업이 되냐 마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갖고 아주 그냥 몰두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2세들이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상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주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배고파 본 적도 없고 주머니에 돈 떨어져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그냥 생사를 걸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갖고 탓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어렵게 했는데 하기를 바랄 뿐이지 그걸 갖다 강요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희망사항이죠. 옆에서 좀 잘하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공부의 단계가 있습니다. 공부의 단계가 뭐냐면, 자, 기술이라고 치든 학문이라 치든 다 똑같아요. 진리는 똑같은 거니까, 진리는 하나니까. 자, 처음에 열심히 해갖고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인 또는 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초보자에서 그 장인이나 달인이라 소리 듣는 것도 한 단계예요. 자, 제가 2000년에 독일 하노버 박람회에 가서 시연을 할 때, 그때 여기 김기찬이가 독일에 갔더니 말하는 벙어리예요. 이거 쓸 데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 대사관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로 저를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 와서 피켓 들고 김기찬 선생 환영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공항 나와서는 자기가 렌트한 벤츠 차를 벤츠가 우리 폰이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그냥 우리는 벤츠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그냥 국민차니까 그 차로 이렇게 우리 행사는 15일 동안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복 입은 그 유학생 아가씨가 이제 한복을 딱 입고 우리 한국관 앞에 요만한 텐트 벽에 이렇게 전시하고 앞에서 시연하고 뭐 거기 사람들도 질문이 이렇게 많아. 거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통역을 그 학생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근데 그때 이제 제자를 하나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180나라가 50만 평에 모여서 축제를 그러니까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50만 평의 땅 위에 180나라가 모여갖고 엑스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자 앉혀놓고는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내가 앉아서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해서 15일 동안 구경도 하고 작품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한마디 할게요. 이게 저는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이런 거요. 읽지도 않아요. 신경질 나가지고. 왜냐하면 몇 장만 딱 읽으면 뿌리가 탁 보여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어렵게 비비 꽈가지고 없는 한문, 없는 외래어 갖다 뒤집다 붙여가지고 그냥 빈정상에서 나는 그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거 못 본다니까. 그런데 자, 제가 15일을 했는데 조금 이제 미련이 남아갖고 구경을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표차를 하나 문화재가 10명이 15일씩 계속 돌아간 거 6개월 동안 했으니까요. 캐런티는 500만 원이고 일체 경비는 문화청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 캐런티는 5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노버 엑스포에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차를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16일이 되니까 이제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옆에 내 후임으로 온 그 작가 거를 이렇게 제가 걸었어요. 빌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한 12,000원 정도 입장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근데 이제 뭐 12,000원 주기는 뭐 맨날 보던 거 12,000원 주긴 좀 아깝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걸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바로 잡혀버렸어요. 바로 여기서 여기 통과하는데 바로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요? 이런 건 깊이 생각하면 정답이 안 나와. 그냥 저기 선생님 99 하시죠. 네. 58? 99? 그게 확실히 아는 거예요. 뭐 물어봐가지고 한참 생각하면 그 정답을 얘기해도 그냥 틀렸다 이래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통과를 못하고 바로 잡혔어요. 근데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예? 왜 잡혔는가? 말은 안 했어요. 내가 내가 독일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맨날 15일 동안 들어갔는데 16일째 이제 빌려갖고 했는데 바로 잡혔다니까요. 얼굴 표정이 쑥스러운 표정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뭐 쑥스러운 표정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데도 말고요. 비슷은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답은요 짧게 대답해야 정답이지 막 설명을 하면 좀 멀어져 보여요. 네. 그래서 간단 명료한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얘기하면 선문답식처럼 설명하면 이제 멀어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잡냐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확인하니까 얼굴하고 틀리잖아.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양심에 걸리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저 경비하는 사람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잡힌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유학생이 이제 두 발짝 먼저 갔으니까 그 학생이 와서 막 설명을 하고 요 우리 한국관에 온 마이스터라고 구경 한번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일정은 끝났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주고 들어가라고. 그거는 이제 뺏겼지. 이거 표찰 뺏기고 이제 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냥 하루밖에 더 못 있고 그냥 와봐버네. 좋은 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낙축 장의 어떤 일대기 평생 우리 인생을 다 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선생님 살아오신 길을 처음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같이 그냥 잠시 대화하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일대기 가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